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국내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고 QQQM 이후에 오랜만에 새로운 나스닥 100 ETF가 등장했습니다. 기회가 늘어난 만큼 고민도 커졌죠. 기존 투자를 유지해야 할까요?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주간 브리핑과 함께 데이터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4% 하락했고 S&P 500은 1.3%, 나스닥은 1.8% 올랐습니다. 장기 채권은 1.2% 하락이 나왔는데요. 가치랑 채권이 하락하는 동안에 성장주는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다시 70위로 올라왔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3척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도 대규모 공격을 재개했는데요. 휴전 3주 만에 재충돌이 일어난 거죠.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각자 도생의 한 주였죠. 크게 오른 기업은 대부분 반도체였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 3개를 추려보면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애플과 300억 달러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10.9%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중국향 AI 칩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났고요. 매출에서 제외시켰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8.3% 상승이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정학 이슈가 다시 부각되자 쉐브론이 4.2% 올랐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섹터를 먼저 보면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3개나 있는데요.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입니다. 신고가를 찍고 1에서 2%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에너지는 2.9% 올랐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는 2.1% 올랐고 중형 가치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배당은 VIG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SCHAD는 보합이었습니다. 성장을 보면 반도체가 2.3% 반등을 보여줬고 혁신에서는 로봇이 1.1% 조정을 받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빅테크를 먼저 보면 메타가 이번 주 시원하게 올랐죠. 11%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6%까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도 8% 올랐습니다. 고배당 종목을 보면 펩시가 3.5% 조정을 받으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0% 넘게 벌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번 주에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지만 여전히 박스권 상단이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점이 됐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지션입니다. 펩시의 주가 차트를 보면 3월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관세 비용 증가로 실적이 좋지 못했고 소비자 지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스낵과 음료 둘 다 부진한 상태고 게다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마진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펩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살아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현재 펩시가 배당률이 4.29%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S&P 500이 이번 주 1.2% 상승했는데 환율은 1.9%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9%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SOXL 거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순매수 금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었고 매도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반도체 변동성이 커지자 손절과 저가 매수가 동시에 몰린 모습입니다. 순매수 2위는 아이렌인데요. 지난번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렌도 당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낙폭이 가다하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저가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 차트입니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져왔고요.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상승 채널이 깨졌습니다. 다시 새로운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기울기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렌의 주가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상당하죠. 10달러 하던 주가가 70달러까지 치솟다가 현재는 4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대형 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제한 조건부 주식 RSU를 부여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부담스러운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메타의 네오클라우드 관련된 발언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이레는 새로운 계약과 실적으로 증명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중국 테크 ETF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익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국 관련 ETF가 모두 차지했는데요. 자금이 미국 성장주에서 중국 기술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부진했던 분야는 우주항공이었죠. 관련 ETF가 하위권에 대거 포진됐고 스페이스X도 $1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실제 수주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인데요. 이번 주에도 아마존이 $25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서 저금리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 내역을 보면 아마존의 규모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올해에만 총 $620억 조달했는데요. 이번 발행에서 주목할 부분은 흥행 정도였습니다. 기존에는 모집 금액의 3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지만 이번에는 1.6배에 그쳤는데요. 짧은 기간으로 반복 발행한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이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를 예전만큼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막대한 자금이 언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를 더 냉정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올해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끝난 시점인데도 이미 지난해 전체의 2배가 넘어섰고 연말까지 약 $5,700억 작년의 4배에 이르는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돈이 AI 투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한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부채 확대가 증시 상승을 돕고 있는 거죠.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하고 통화량을 늘리면서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자금을 직접 끌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특정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수요와 실적이 함께 커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타는 AI에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아직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언급한 것도 투자비 회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이번 주에는 마누스를 통해 유료 API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가격을 낮춰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전략인데요. 앞으로 빅테크는 막대한 비용을 얼마나 빨리 매출과 이익으로 바꾸냐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22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30일에는 메타, 애플,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빅테크의 캐펙스가 더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빅테크에 투자하고 있다면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실적 발표라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숫자가 다른 거죠. 실적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마이크론 이야기인데요. 2035년까지 $2,500억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타임라인을 보면 2024년 $1,700억 발표했고 지난해 $300억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다시 $500억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데 왜 지금 발표하는 걸까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견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을 비교해보면 규모부터가 차이가 큰데요. SK 하이닉스의 투자 금액이 약 3배 많고 완료 목표도 2033년으로 더 빠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투자 지역에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미국 생산시설에 집중하지만 SK 하이닉스의 핵심 투자는 한국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끌고 와서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제 메모리 경쟁은 기술과 생산 능력을 넘어섰고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첫날 주가 차트입니다. 공모가가 149달러로 출발해서 장중에는 177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종가는 1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약 13% 상승한 수준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다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죠. SK 하이닉스와 HBN 성장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증거입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상장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미국 상장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략도 나왔었는데요. 단순히 미국 주식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외 투자자가 공매도로 함께 투자했을 때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해외 기관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국내로 세금을 절약하는 게 더 좋은 조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DR은 한국 주식을 미국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서를 미국 증시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 주식과 ADR 사이에서 가격 격차가 생기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익 거래를 통해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됩니다.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달러 공급을 받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SK 하이닉스가 확보하게 될 자금은 약 265억 달러인데요. 이 돈을 한꺼번에 원화로 바꾸지는 않겠죠.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협력사 대금,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일부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SML 노광 장비를 구매하거나 미국 공장에 투자할 자금이라면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265억 달러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자금이 분산돼서 집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환율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데요. 토요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한 기업의 자금 유입만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르죠. 실제 환전 규모와 시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메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기대에 머물렀던 AI 안경이 드디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카메라와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착용자의 일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스마트폰 이후의 차세대 기기로 AI 안경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메타가 그리는 AI 안경의 미래는 단순한 촬영기기가 아니죠. 눈앞의 사물을 인식하고 대화를 기억하며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보여주는 개인형 AI 비서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번역과 검색, 길 안내, 일정 확인이 가능해질 건데요. AI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소비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금요일 급등이 나왔죠. 기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단기 급등에 그치지 않고 거래량과 실적 기대가 이어지는지 봐야겠죠. AI 안경과 신규 수익화 전략이 실제 추세 전환으로 연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캐비너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연준의 주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5개의 TF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통화 정책과 대차 대조표 운영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캐비너시는 더 작고 조용한 연준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연준 인사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 상황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가 조직과 정책을 어떻게 바꿔갈지, 그리고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5개의 TF는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정책, 데이터, 생산성과 고용, 물가 체계로 구성됩니다. 주식 투자자는 모두 봐야 되는 영역인데요. 각 TF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유동성, 기업 이익 전망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보유한 주식의 흐름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정책,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TF는 연준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전달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입니다. 내부의 소음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되는 날 변동성이 확대되고 빅스도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버퍼가 더 약해지는 셈이죠. 반대로 시장이 떠오를 때 연준이 발언해서 찬물을 끼얹는 장면도 함께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실제 데이터가 시장에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투자도 판단 속도와 정보 정확성이 중요해질 텐데요. 시장 변화에 늦지 않도록 앞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차 대조표 정책 TF입니다. 만약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주는 할인율이 상승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은행주는 장단기 금리차 확대로 수혜를 받게 되겠죠. 같은 정책이더라도 업종별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아직 현실화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실제 축소 신호가 진행된다면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금융섹터 ETF인 XLF를 보면 1월 고점을 이번에 다시 터치했죠.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XLF에는 은행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의 대기업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의 대장이면서 금융 분야의 핵심은 역시 JP모건이죠. 매출 구조를 보면 이자 수익이 255억 달러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딩으로 117억 달러인데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 JP모건은 예대 마진뿐만 아니라 금리, 채권, 주식 거래 수익에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14일인데요. 트레이딩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ETF 업계의 1인자 블랙록입니다.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면 투자자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채권 ETF로 듀레이션을 조절하거나 성장주 비중을 줄여서 다른 섹터로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TF 매매와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텐데요. ETF 운영과 거래 생태계를 장악한 블랙록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성 자체가 수수료 수익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은 생산성과 고용 TF입니다.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용 불안을 키우면서 경기 둔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두 주장 모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AI가 비용을 줄이는 산업과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산업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도 이 변화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업무 생산성 AI 대표 기업으로 마소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AI 피해 기업처럼 보이는데요. 마소의 주요 수익원을 보면 반대입니다. AI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죠. AI가 문서, 회의, 코딩, 영업 업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새롭게 상장한 나스닥 100 ETF입니다. 블랙록이 IQQ를 출시하면서 QQQ와 QQQM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는데요. 기존 ETF를 매도하고 갈아탈 만큼 매력적일까요? 현재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는 4개입니다. 3주 전에 QNDX가 조용히 상장했고 이번에는 블랙록의 IQQ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총보수입니다. 그동안 QQQ가 0.18%고 QQQM이 0.15%여서 QQQM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QNDX가 0.1%입니다. IQQ는 0.12%지만 첫 해 1년 동안만 0.1%인데요. 눈속임에 가깝죠. 장기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현재 가장 저렴한 ETF는 QNDX입니다. QQQ와 QNDX의 총보수 차이는 0.08%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총 자산은 19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5년차 누적 보수는 QQQ가 46만원이고 QNDX가 26만원입니다. 약 20만원 차이가 나죠. 치킨 10마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20년 뒤 누적 차이를 봤더니 2천만원이 넘는데요. 장기 투자자에게 0.08%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정리해보면 20년 투자 기준으로 QQQ와 QQQM의 보수 차이는 806만원입니다. QQQM과 IQQ는 809만원이고 QQQM과 QNDX는 1351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저는 현재 QQQM에 투자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우선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은 이제 QNDX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번 주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거래를 해보니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 약 200억 수준이죠. 1억 원 이상 자금을 옮겨야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달 100만원 안팎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는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해서 주문을 해야 되고 비싸게 사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QNDX로 갈아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올해 해외 주식 실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옮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과 호가가 얇아서 시장가 매수는 피해야겠죠. 보수 0.08%를 아끼려다가 더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QQQM이 보수를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기존 투자를 유지하고 신규 자금만 QNDX로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ETF의 총보수를 확인하다 보니 국내 상품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운용사별로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비교해 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했었죠. 국내 상장 S&P 500과 나스닥 100 ETF 기준으로 어느 운용사가 가장 저렴한지 비교했습니다. 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한 수수료인데요. 작년에 원큐를 제외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로 누가 저렴한데 왜 안 넣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혼자 0.3%대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ETF는 0.1%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는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 없습니다. S&P 500을 보면 역시나 원큐가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운용사들은 비슷한 수준인데요. 코덱스가 살짝 더 높죠. 0.01% 정도 차이라서 갈아타기엔 애매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매달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라면 원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유지하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추가로 재미난 ETF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안티가 만든 ETF 같은데요. S&P 500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ETF와 나스닥 100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제외한 ETF입니다. ETF의 취지는 오너 리스크와 기업 지배구조 우려가 있는 기업을 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으키는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은 이 ETF 두 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시장이 버블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년간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건데요. 예상 순이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실적은 빠르게 좋아졌지만 주가가 아직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미죠. 현재 시장은 이익 성장이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여지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이 차트는 시장별 예상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지캡부터 미들캡, 스몰캡까지 전반적인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지캡의 상승폭이 두드러지죠. 결국 지금의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려면 전망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익 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에브비, 에보트, 캐터필러, 콜게이트, 로우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죠.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4일 JP모건을 시작으로 16일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금융주와 헬스케어가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매출과 이익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TF의 아버지 존 보글의 명언을 공유드립니다. 수익률을 확실히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 ETF를 소개드렸는데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